1950년대 중국과 베트남은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70년대 베트남 전쟁 시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중국 베트남 우호 포스터가 제작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 2월 17일 Vietnam admitted Chinese troops are advancing. 중국은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왜 두 공산당은 전쟁까지 했었고 그 전쟁은 무엇을 남겼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한무제 남보월 정벌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베트남은 중국에 복속했다가 독립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었고 베트남인들은 중국과 오랜 투쟁의 역사로 인해서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베트남의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건국전에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동지관계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 근처에서 프랑스를 밀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고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이 개입한 이후에는 미군 기지들을 중국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독립 세력이 프랑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디엔비엔 푸 전투에서도 중국은 상당한 양의 장비와 군사자문단을 파견하여 군사적 지원을 합니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생겨난 갈등의 근원은 베트남 통일 전략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이 견해 차이는 1954년 제네바 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회담은 디엔비엔 푸 전투에서 패배한 프랑스가 떠날 예정인 인도차이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베트남은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는데 북부에는 소련 진영인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고 남부에는 전 황제 바오다이를 수장으로 하는 자유진영 국가로 분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단의 기준선이었습니다. 북베트남 대표 판반동은 북위 13도선 또는 14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자고 합니다. 사실 디엔비엔 푸 전투 이전에 월맹이 점령한 영역을 보면은 나름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주장대로 될 경우에 있을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프랑스는 북위 18도선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중국의 저우언나이가 나서서 판반동에게 14와 18 사이를 반띵해서 16도선으로 양보할 것을 설득했고 소련의 몰로토프가 18도와 16도의 중간선인 17도를 제시하면서 집요하게 17도선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소련과 중국의 생각에서는 북베트남이 과도하게 프랑스를 내몰면 미국의 개입을 유도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쟁이 중국 남부 국경까지 번지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우언나이는 제네바 회담 휴회 기간 중에 일시 귀국에서 국경 지역에서 호치민을 만나 북위 17도선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이 회담 과정에서 베트남과 중국의 견해 차이와 중국이 가한 압력은 그 이후 양국 관계에서 오래가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베트남 지도자들, 특히 훗날 베트남 공산당 당서기가 되는 레주원과 수상이 되는 판반동으로 대표되는 친소파가 형성된 시발점입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약 20년 정도에 걸쳐 이어진 미국과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은 북한을 이용한 것처럼 미국과의 사이에서 완충 국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베트남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중소분쟁 이후에는 중국은 미국과 가까워집니다.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 마오쩌둥과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이때부터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쎄함을 느낍니다. 1972년 7월부터 개최된 파리 휴전 회담에서 중국과 북베트남은 다시 마찰을 빚습니다. 파리 휴전 협정은 1973년 1월 27일에 남북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맺어졌는데 이 협정의 근거에 미국은 북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남베트남에서 미군과 군사 고문단을 철수시키고 군사기지를 철거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북베트남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맹의 협상 조건 중에는 남베트남 정부의 응우엔 반띠에우의 제거가 있었는데 중국은 북베트남이 이 조건을 포기하도록 압박합니다. 중소 활동 이후에 중국이 소련을 주적으로 삼고 미국과 화해를 한 이런 행동들은 북베트남 지도부가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었지만 불구대천의 원수 미국과 함께한 배신이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협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베트남을 지원해 베트남 전체를 통일시킨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이 협상 결과에 만족했지만 북베트남 측에서는 즉각적인 무력적 화동의를 중국이 발목 잡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973년 6월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1비서인 레주원 그리고 정부 수상 판반동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은 베트남 남부에서는 반년 혹은 1년 또는 2년이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얼마간 전투를 멈출 필요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북베트남의 적극적인 적화 통일 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정학적 입장에서도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국 다 인도차이나가 남베트남, 북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4개 국가로 분할되어 있는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이란 패권 국가가 사라진 상황에서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연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인구 6천만의 지역 강대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견제할 세력으로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이미 베트남 전쟁 중에 큰 균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소련의 반응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레주원과 판반동은 1973년 7월 소련을 방문했는데 양국 공동성명서에서 베트남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업에서 거둔 베트남인들의 역사적 승리는 소련 공산당, 소련 정부 그리고 모든 소련 인민들이 군사, 정치 그리고 외교 전선에서 위대하고 가치 있으며 효과적 지지를 보내준 덕분이라는 최상의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문에서 브레즈네프는 소련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과거에 제공했던 차관을 무상원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항복을 받아내고 통일을 이룬 베트남은 미국과 프랑스를 물리친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혁명 지도국으로서의 베트남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당시 레주원 당서기에 1975년 5월 15일 연설에서는 이런 관점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승리는 이제 인류의 3분의 1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 현실이 된, 그리고 그 안에서 인민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인이 된, 그리고 모든 이들이 독립과 자유를 구가하고 충분한 식량과 의복이 있으며 적당한 교육을 받고 부유하고 건강한 도의적인 삶을 즐기는 인류 사상사에서 최고의 이상이자 노동하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열망인 사회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런 체제는 참으로 북부 인민에 지칠 줄 모르는 힘의 원천이었으며 남부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국내 정치적 요소를 살펴보면 호치민이 살아있을 적에는 중국과 소련에 대해 모두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등거리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은 친중파, 친소파 양쪽 모두에 대해서 조정과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권위와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호치민이 사망하고 나서는 친소파인 레주원과 친중파인 쯔엉찐이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쯔엉찐이란 사람의 이름도 원래 중국 공산당 역사상 유명한 보주작전 이름인 대장정의 큰 감동을 받아 여기서 따와서 개명한 건데 쯔엉찐은 장정의 베트남식 발음입니다. 1976년 4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친중파가 몰락하고 친소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친중파들은 대부분 마오쩌둥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에 중국 내 만연했던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과 개혁개방 정책은 베트남 친중파의 입지를 약화시킵니다. 그 이후로 베트남 공산당은 친소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까지 가게 된 근본적 원인에는 소련과 중국의 갈등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고 그 이외에도 화교 문제, 영토 분쟁 같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원인은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문제인데 크게 보면 육지국 경선, 파라셀 제도, 스프레틀리 제도, 통킹만 수역 문제의 4가지가 있습니다. 해상 분쟁에서 파라셀과 스프레틀리 모두 1930년대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되었고 여기서 독립한 베트남이 당연히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섬들도 승계한 것이고 식민지 이전부터도 베트남의 섬이라는 게 베트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구단선 안의 것은 다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이 독립 후 얼마 안 되는 시점에는 호치민과 마오쩌둥의 권위가 높았고 두 지도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1956년 6월 15일 북베트남 외무차관은 하노이 주재 중국의 대일대사와 정식 회견에서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는 역사적으로 봐서 중국 영토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군도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판반동 수상이 이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원유와 망광 같은 자원이 매장된 사실이 확인된
1974년 이후부터 서서히 영해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합니다. 1974년 초 중국은 미국의 동의 아래 스프레틀리 군도의 섬 일부를 점령합니다. 베트남도 1975년 중국 광서와 운남의 소수민족인 壮족과 베트남 전체 인구의 86%인 경족은 같은 민족이니 장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모두 베트남의 영토이며 베트남은 4,000년 전에 반낭을 세웠는데 그 강력은 북으로 중국 후남성 퉁팅호해까지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무 위키에 있는 반낭의 강역 지도이고 이것은 후난성 퉁팅호이고 이것은 베트남 사이트에서 가져온 반낭의 강역을 나타낸 지도인데 이건 좀... 판반동 수상도 1977년에는 말을 바꿔서 자신이 1956년에 두 군도를 중국 영토라고 인정하는 외교문서에 서명했을 때는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오는 날까지 계속 두 군도에 대한 영유권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육지로 와보면 중국과 베트남 간의 내륙 국경선은 청나라와 프랑스 정부가 맺은 협정에 근거해 확정된 것인데 당시의 측량이나 경제석 같은 것이 좀 허술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확하지 않은 국경선 때문에 양국 간에 충돌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1975년 통일 이후에 베트남과 중국 관계는 점차 악화되면서 양국 간 국경에서 충돌이 늘어나게 됩니다. 74년부터 개전 직전까지의 국경 분쟁 횟수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1977년 5월 4일 중국 베트남 국경 지역의 주요 관문인 우이관에서 중국인 철도 노동자 51명이 베트남 군인 500명에게 구타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중국은 77년 10월에 베트남에게 양국의 모든 국경지대를 재조사해서 새로운 국경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지만 베트남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79년 2월 17일 개전 직전까지 계속해서 서로 간에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화교 문제입니다. 1978년 1월부터 중국은 경제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금융 지원을 해외 화교들에게서 얻기 위해서 화교 중시 정책을 실시합니다. 베이징에서는 화교 사무국이라고 해서 화교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생깁니다. 당시 베트남 거주 중국 화교가 얼마였는지 수치는 문화마다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 설도 있고 150만 명 설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100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75년 미국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남베트남 해방과업까지 완성되자 베트남의 새로운 국가 중요 과업은 전국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됩니다. 흡수된 남베트남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은 반매판 부르주아 운동, 두 차례의 화폐개혁, 남부의 농업 협동화 촉진에 따른 농민 집단화, 사적 자본주의 산업과 상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혁에 근거한 국영화 등입니다. 특히 78년 3월 3일부로 남부에서 사형 상업을 전면 금지했고 4월에는 소상공인 수만 명과 공장주인들이 집단 경영으로 통합됩니다.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심플하게 말하면 공산주의 하겠다는 정책들인데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대부분 몰수했고 그 피해자들의 상당수와 중국 화교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1977년 초부터 베트남에서는 국경지대 정화 캠페인을 펼쳐서 국경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던 중국인과 비베트남인들을 추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의 결과 화교들이 베트남으로부터 대규모 탈출합니다. 또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을 지내다가 중국으로 망명한 호앙 반호안에 의하면은 당시 베트남 당국이 중국으로 쫓아낸 화교들은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1978년 8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화교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은 수차례 외교 차관급 회담을 가졌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회주의 개조라는 미명하에 화교들을 박해하였다고 비난했고 베트남은 화교들이 탈출하는 원인을 제국주의와 베이징 반동주의자들의 책동, 전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베트남을 떠난 합법적 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은 계급투쟁의 관점을 배반하여 화교 자본과를 비호하고 사회주의 개조를 파괴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베트남 내 중국 화교 문제도 이 전쟁의 요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 원인인 중소 갈등의 대일전입니다. 소련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 주변에 인도, 몽골, 베트남 등을 이용해 포위망을 구성하려 했습니다. 몽골은 1966년 1월 소련-몽골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소련군이 몽골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중국과 소련 간의 완충 국가였던 몽골은 소련의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소련이 국경지역에 배치한 병력의 규모는 각 문헌마다 다르나
중소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당시 몽골에 파병한 것까지 합쳐 소련은 총병력 100만 명을 배치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소련 몽골 국경 인근에 배치한 병력은 72개 사단 126만 명에 달하며 이는 중국 전투 병력의 52%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도는 1962년 전쟁, 67년 충돌 이후로 중국과 사이가 나빴는데 소련은 1969년 인도에게 아시아 안전 체계를 제안하고 1971년 8월 소련과 인도 간에 평화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으며 인도에 대규모 군사 원조도 실시했습니다. 여기다가 75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동남아시아의 군사 강국이 된 베트남까지 본격적으로 소련의 대중국 포위망에 합류합니다. 한편 베트남 통일 이후 3달 남짓 지난 75년 8월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의 고위급 인물 키우 삼판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덩샤오핑이 소련의 인도차이나 반도 진출을 우려한 발언을 합니다. 하나의 강대국이 인도차이나로부터 철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다른 강대국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악한 손길을 동남아에 뻗쳐 거기서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76년 3월 라오스의 폼비안의 카이손 수상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당시 중국 국가주석 화구어펑은 소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특히 한쪽으로는 대탕트를 외치고 다니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여기저기 탐욕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강대국이 무력 확장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며 더 많은 나라를 자기네 영향권 아래로 끌어들이고 패권을 잡은 군주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 베트남은 소련과 밀착하면서 중국과 더욱 거리를 둡니다. 1978년 6월에는 소련이 주도하는 무역 블록인 코메콘에 가입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은 1978년 11월 3일 소련 베트남 우호 협력 협정인데 이것은 군사 관련 조항도 들어있어 준군사 동맹으로 중국은 해석했습니다. 이 조약 제6조에는 양국은 두 나라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주요 국제 문제에서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침공의 대상이 되거나 침공 위협의 목표가 될 시에 양국은 즉각적인 협의를 거쳐 위협을 제거하고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효한 대응을 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 이후에 소련은 베트남에 대한 군사 지원을 더욱 강화했고 방대한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으며 국경 지역에는 중국을 겨냥한 소련 레이더 시설이 생겼고 하이퐁 등의 항구에도 소련군이 각종 군사 시설을 세웠습니다. 이런 소련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의 위협에 대응해 중국은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베트남 공산당의 전신인 인도차이나 공산당 시절부터 호치민은 인도차이나 3개국은 하나이며 하나의 국가인 인도차이나 연방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 시기에는 베트남 공산당은 캄보디아를 거쳐 보급품과 병력을 수송하는 호치민 트레일을 이용했고 베트남군은 캄보디아 국경 깊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베트남 공산당은 호치민 트레일과 관련하여 병참기지와 보급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캄보디아 농민들에게서 식량을 징발하여 원성을 사고 있었고 호치민 트레일을 목표로 한 미 공군의 폭격으로 인해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이 베트남의 승리로 마무리된 75년 하튼의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도 캄보디아에서 집권합니다. 동일 이후에도 베트남군은 계속해서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에 폴포트 정권은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베트남이 와해된 이후에 그 잔당들이 캄보디아 국경 내로 들어왔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베트남군이 캄보디아 동쪽 국경 안으로 침범하여 군사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일 이후에 베트남은 과거 호치민이 구상한 바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대통일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라오스 공산당은 이미 베트남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다수의 베트남 간부들이 라오스 공산당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포트의 입장에서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연방 주장은 거대한 음모라고 인식했습니다. 베트남이 국가 간의 경계선을 소멸시키면서 군사, 경제, 문화의 통일에 이르게까지 해서 궁극적으로는 캄보디아를 흡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 정권은 과거 베트남이 병합한 코친 차이나를 고토 회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었으며 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직전까지 베트남 발표 기준으로 베트남이 8,500명, 캄보디아가 약 39,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연방계획이 성공하면 남쪽에는 거대한 지역 패권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인도차이나 연맹이 소련과 연합하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이 형성되는 것이라 중국은 폴포트 정권의 뒷배를 봐줍니다.
1977년 7월 30일 중국 외교부장 황화가 말하기를 우리는 소련에 저항하는 캄보디아의 반제국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캄보디아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사회제국주의자들의 영토적 탐욕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투쟁을 지지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캄보디아의 영토와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라는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양국 간 충돌이 계속되자 폴포트는 1977년 베트남과 단교를 발표했으며 78년 1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급 외교사절이 프놈펜을 방문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지지를 천명합니다. 그리고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는 지속적으로 베트남 영토 내에 진출해 베트남 영토에 대한 공격을 진행합니다. 베트남이 판단하는 상황은 베트남과 소련은 우호적 준군사 동맹 관계이고 중국 북방에는 소련군이 약 100만 명 정도 배치되어 있어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베트남은 폴포트에게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베트남으로 도망와 있던 반 크메르 루즈 지도자인 행 삼린을 중심으로 베트남 내에서 캄푸치아 구국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해 연합전선을 준비합니다. 1978년 12월 25일 베트남은 약 15만에서 20만 병력을 투입해 침공을 개시합니다. 폴포트의 통치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학정과 폭정이었고 그 때문에 국가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으로 단련된 베트남군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79년 1월 7일 프놈펜이 함락되고 행삼린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의 괴뢰 정권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이건 여담인데 1985년부터 현재까지 총리 및 상원 의장 자리를 거치면서 나라를 사유화하고 있고 2대 세습을 준비 중인 훈센 노이 때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침공한 캄푸치아 구국 민족 통일전선 출신입니다. 이 침공에 대해 중국의 지도자들은 베트남을 지역 패권주의자, 아시아의 쿠바라고 비난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쿠바가 소련의 앞잡이 노릇을 하듯이 베트남이 소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폴포트는 정권을 잃고 쫓겨나서 잔당들과 캄보디아 서쪽 산악지대 태국 국경 근처에 숨어서 산발적으로 게릴라전을 치르는 반군으로 축소됩니다. 진중 정권이었던 폴포트가 베트남의 손에 의해서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리는 동안 중국은 제대로 손을 쓰지도 못했고 캄보디아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체면과 영향력에 손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 교체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모두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소련에게 유리한 포위망을 타개하고 폴포트 잔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단호하게 무력으로 응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지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자면 베트남과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강경파는 화구어펑과 당의 원로였던 리셴넨이었습니다. 리셴넨은 1978년 12월 28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베트남 당국은 지역 패권을 위해 광분하고 있으며 중국을 반대하고 베트남 내 화교들을 추방하거나 잔인하게 기소하고 있다. 얼마 전에 소련과 베트남은 실제로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소위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그들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먼저 캄보디아의 무력 침략과 전복 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 당국은 즉시 이 위법적인 반중국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은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라고 언급하며 전쟁의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베트남에 대한 무력 응징이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직접 거론된 것은 1978년 중반부터였고 침공을 위한 외교적 사전 준비를 위해서 덩샤오핑이 동남아, 미국, 일본 투어를 다니면서 이 침공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최소한 묵인하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1978년 11월 덩샤오핑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하는데 싱가포르에서 덩샤오핑은 리콴유와 회담에서 베트남을 원색적으로 모욕했고 태국 방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약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대한 소련의 아주 중요한 책략입니다. 이 조약의 의미가 중국을 애워싸자는 것이라고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방국들에게 중국은 누군가에게 애워싸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1978년 12월 7일 동남아에서 돌아온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베트남 중국 국경에서 제한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전투는 국경에서 50km 이내에서 2주 동안 제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계획했고 광저우 군구 사령관인 시스유를 베트남 침공 작전을 총지휘할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듬해 새해 첫날 79년 1월 1일 중국과 미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합니다. 당시 카터 행정부의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인 브레진스키는 소련과 베트남의 군사동맹 관계를 해체하거나 무력화시키기를 원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했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덩샤오핑은 미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여기서 덩샤오핑은 공개적으로 베트남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작은 친구가 말을 안 들으면 엉덩이를 때려야 된다. 같은 발언을 했었고 여기서 카터 행정부는 이 침공 계획에 대해서 강한 반대가 아니라 원칙론적 입장에서 미약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덩샤오핑의 계산된 발언과 미국의 미약한 반대는 중국의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냈으며 소련이 개입을 망설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덩샤오핑의 방미 중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몰라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방문 후 돌아오는 길에 일본을 찾아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떠보았고 침공을 위한 외교적 준비를 마칩니다. 중국 화교 문제, 캄보디아 침략, 국경에서의 무장 충돌 등을 이유로 중국은 이제 행동이 없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흘리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1979년 2월 17일 새벽 5시에 국경을 넘어 중국의 대규모 침공이 개시되었고 침공 개시와 함께 중국은 선전기관 신화사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중국의 여러 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최근 연속적으로 무장부대를 출동시켜 중국을 침범해 중국의 변방 요원들과 변경 주민들을 습격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우리나라 변경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중국 변방부대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의 의미를 베트남의 침공에 대항한 반격 작전으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실제로 중국 민간에서 이 전쟁을 부르는 명칭은 대월자위 반격전입니다. 중국 측 총사령관은 대장정 참여자이자 국공내전을 경험한 시스유 광저우 군구 사령관이었고 당시 만 71세의 고령이었습니다. 부사령관은 국공내전과 6.25 전쟁에 참여한 양더즈 군민군구 사령관이었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시스유가 지휘하는 제41, 42, 43, 54, 55 등이 투입되었고 서부 지역에서는 양더즈가 지휘하는 제11, 13, 14군단 등이 투입됩니다. 중공군이 침공에 투입한 총병력은 약 15만에서 2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중공군은 라오카이, 까오방, 랑선 3개 축선으로 침공합니다. 확전을 자제하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은 중국과 베트남 모두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았고 제한적 규모의 소규모 공습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측 총사령관은 디엔비엠프 전투와 미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보 웅우엔 잡 장군이었지만 당시에는 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 실제 전쟁 지휘는 반 띠엔중 총참모장이 맡습니다. 1979년 초 당시 베트남군의 총병력은 약 60만 명이었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4곳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15만에서 20만 명, 라오스에 10만 명, 베트남 남부에 10만 명, 북부에 20에서 25만 명이 있었습니다. 방어전에 투입한 베트남 정규군 규모는 문헌에 따라 다른데 베트남 주장 7만, 중국 주장 10만 규모입니다. 여기에 예비군 또는 민병대가 10만 정도 방어에 참여합니다. 정규군 주력부대 다수가 캄보디아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는 지방 정규군 일부와 민병대들이 주로 담당했습니다. 국경 산악지역 주요 거점인 랑손과 하노이 사이는 약 130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였고 산악지대가 뚫리면 수도 하노이까지는 방어가 어려운 평야가 펼쳐지는 지리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방어 전략은 국경의 산악지형과 국경지역의 병력으로 게릴라전을 통해 중공군을 약화시킨 후 평야지대에서 주요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또한 정규전이나 장기전으로 확전될 경우에 대비해 최정예 병력 5개 정규사단과 4개 여단은 수도 하노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개전 2일차인 2월 18일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징벌이며 영토에 대한 야심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중국의 전쟁 방식인 규모에 대한 제한을 위한 발표입니다. 1949년 건국 이후로 중국의 전쟁 방식과 특징은 1962년 인도, 1969년 소련과의 국경 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한된 군사력을 사용해 개전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월 19일 소련 정부는 기관지 프라우다를 통해 중국의 침략을 범죄 행위로 규탄하면서 베트남의 영웅들은 이번에도 스스로 일어나 싸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을 뿐이지 실제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장병들의 휴가를 취소하고 정식 외교 통보를 통해 중국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으며 2월 21일에 스베르드로브급 순양함과 크리바크급 프리깃을 남중국해로 보내고 11척으로 이루어진 전투함대를 베트남 연안에 파견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이 전쟁 전에 세웠던 속전속결의 계획은 무너져 내려갑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보급과 병참은 당나귀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베트남은 이 지역에 참호, 토치카 등의 방어시설을 잘 정비해뒀었으며 지속적인 게릴라전으로 중국군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소련 함대도 파견되고 슬슬 소련군 개입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3월 초부터 중공군은 제한적 징벌 전쟁이라는 명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랑손시에 전력을 집중시켜 8개 사단 약 3개 군단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후로 중공군은 베트남 최정예 부대인 3사단을 괴멸시키고 랑손을 점령합니다. 3월 5일 개전 17일차 중국군은 랑손 서남쪽의 베트남군을 섬멸해서 랑손 전투는 마무리됩니다. 랑손이 함락될 때까지도 베트남 정규군은 랑손에 지원까지도 않았고 수도 하노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있던 주력 병력 15개 사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랑손이 함락된 3월 5일 베트남 정부는 본격적 방어 준비를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깁니다. 하지만 전쟁 초부터 교훈전쟁 등의 이야기로 전쟁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뒀던 중국은 랑손이 함락되고 상징적 승리의 모양새가 갖춰지자 바로 그날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철수하는 동안 베트남군은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3월 6일 베트남은 중국 측 협상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중국군이 철수를 완료함에 따라 전쟁은 28일 만에 끝납니다. 종전 후 양국 모두 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종전 직후 서방은 중국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베트남이 성공한 전쟁이었다고 평가했고 순수하게 군사적으로는 베트남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중국의 목표는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중국의 군사행동의 목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는 베트남군이 그대로 주둔하고 있었고 폴포트는 여전히 정권을 뺏긴 채로 태국 국경지대에 숨어서 게릴라 활동을 하고 있었고 확연 문제도 그대로였고 영토 분쟁도 그대로였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서는 사단급 가끔은 군단급 규모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는 평가가 바뀝니다. 중국이 베트남에 즉각적 교훈을 주는 데는 실패했지만 장기 소모전이라는 관점에서는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로 중국이 베트남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미 베트남에 제재를 가하던 미국은 베트남을 가리켜 동양의 프로이센이라고 부르면서 깡패 국가로 간주했고 유엔의 다른 회원 국가들을 설득하여 베트남의 아시아 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가입을 저지합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경제 복구 및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해외 자본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거부당합니다. 둘째로 베트남에 가해진 군사적 압박이 군사비 지출을 통해 경제를 잠식해 들어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크메르 루즈 잔당을 계속해서 지원해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이 계속해서 주둔군 유지와 괴뢰 정권 유지에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직접 베트남 접경지대에서 계속해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면서 베트남이 북쪽 국경 지역에 상당한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86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70만 명을 중국 국경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고 있는 폴포트를 막기 위해 캄보디아에 주둔해야 되는 병력과 중국과의 국경에 배치하는 병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당연히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해야 했고 1987년에는 126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공산주의식 계획 경제만 해도 경제에는 마이너스 요소인데 베트남은 막대한 군비 지출과 외교적 고립까지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베트남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80년대 내내 경제 발전이 지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모전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86년부터 베트남이 경제개방 정책으로 경제가 정상화되고 캄보디아에서 단계적으로 철군하기 시작했고 89년에는 철군을 완료합니다. 1991년 중국과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수교하게 되면서 육지의 국경 분쟁은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쪽에서는 아직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